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올해 9급 마지막 시험이었죠? 지방직 9급 시험이 오늘로 종료되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시험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상, 중, 하 나눠보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상은 아예 없었고, 이걸 하에 놔야 되나 중에 놔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평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연습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다행인 게 우리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도 꽤 있었는데 이번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도 거의 없었어요. 계산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9급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분들 그래도 회계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어쩌면 안 느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마음속으로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문제가 어디서 나왔건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상이 몇 문제고 중이 몇 문제고 하가 몇 문제고 원래는 제가 표기를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다 평이하기 때문에 어떤 게 상문제입니다, 어떤 게 중문제입니다, 어떤 게 하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야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에 한번 그 올림픽으로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림픽으로 시험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공무원 회계학 시험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회계사 세무사 쪽 강의를 쭉 해오다가 이제 공무원 쪽으로 시장을 넓힌 지 공무원 쪽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1년 넘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공무원 회계학 쪽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이 너무 나용이 그 좀 지엽적이거나 마이너한 것들. 그쵸? 그리고 저희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없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1년 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번 시험을 시작으로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저희 공무원에게야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간혹가다 뭐 10년에 한 번씩 나왔던 문제들이나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갖고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회계사 세무사 쪽을 오래 강의하고 있지만 저희 시험이라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아셨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걸 정확히 공부하시는 게 저희가 합격하는 길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아시죠? 저는 해설 강의할 때 뭐 제가 이런 거 가르친 거 나왔어요 이런 얘기보다 그냥 실제 시험장이었으면 이렇게 푸셔야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는데 더 역점을 맞추니까 실제 제가 시험에서 푼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한번 강평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개념책의 질적 특성이 나왔고요. 너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였어요. 보시면 1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구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목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선생님 목적 적합성 안에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요성 없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엄청 강조했었죠. 여러분 중요성은 기업 특유의 측면에서의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개념 체계상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이거 두 개와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중요성에 빠져도 맞는 문구라고 했던 거 주의하라고 꼭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요거만 좀 주의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 다 있으니까 맞고요. 3번 보시면 3번 여러분 4번 먼저 볼까요?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고난 소리죠.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고요. 3번이 답이었는데 동일한 경제적 형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가한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회계 처리를 다른 대체적인 회계 처리를 여러 가지 두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뭐 얘기했었어요? 리스 거래 얘기했었죠.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리스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하던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운용 리스의 회계 처리는 없어졌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리스의 회계 처리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한 소리고요. 이 정도는 사실 깊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요 1번만 주의하셨으면 당연히 다 맞추셨을 거라고 보고요. 2번 보시면
개념책에 재무제표 요소가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중요한 게 한 게 뭐냐면 이 개념체가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재무제표 요소들의 정의와 인식요건, 측정 쪽에서 개정사항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개정되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막상 시험에 나올 게 몇 개 안 됐죠. 명확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단원 자체가 아직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굳이 중해 놓은 거지. 사실 나왔던 문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하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1번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특정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하며 많은 경우엔 그러한 측정은 추정될 수 없다 물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요소들은 추정도 합니다. 그럼 추정을 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 있어요?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기본적으로 추정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1번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2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를 기재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됐죠? 일단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식으로 가서 인식 요건을 만족해야 됐죠. 자산이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인식 요건을 충족해서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부채 등으로 기재할 수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하고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해서 재무제표에 자산이랑 부채로 기록하는 건 아니었죠. 왜?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3번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우리 수익과 비용에서 수익의 정의 어떻게 됩니까?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하는 거래를 수익이라고 하고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하고 순자산,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를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순자산이 증가하고 순자산이 감소하고는 다른 말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다른 말로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데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고 자산의 감소가 없거나 부채의 변동이 없다면 바로 수익으로 기재했던 거 기억하시죠? 회계 원리 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또 나온 거니까 맞는 소리고요. 이번에 개념책에 재무제표 요소가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으면 자산이 될 수 없었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 부채가 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잠재력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입 가능성이 낮아도 유출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가 또 나와 있으니까 4번도 맞는 소리죠. 괜찮죠? 2번까지 봤고요. 3번이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 가장 쉬운 자본의 변동 내역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건 정말 우리 틀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를 득에 구리라고 그랬죠. 뭐 기초 시점의 재무상태표랑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그려달라고 그랬죠. 그럼 기초의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5,000원, 기초의 부채가 8,000원이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옵니까? 기초의 자본은 7,000원인 거 알 수 있겠죠. 기말의 자산 얼마입니까? 기말의 자산은 18,000원이고요. 기말의 부채가 5,000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뭐 알 수 있어요? 기말의 자본이 얼마? 13,000원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올해 자본이 얼마 변동했나요? 자본이 얼마 변동했어요? 6,000원 변동했죠? 그럼 자본의 변동은 또 두 개로 나누잖아요. 뭐와 뭐로 나눕니까? 주주와의 거래와 우리 총포괄 손익, 다른 말로 당기 손익이랑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한 걸로 나누잖아요. 그 문제 보시면 유상증자가 2,000원, 현금 배당이 1,000원 있었으니까 주주와의 거래에서 2,000원 자본이 증가하고 현금 배당만큼 1,000원 자본이 감소하겠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1,000원이 증가해요. 그럼 나머지 요거 두 개에서 5,000원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기 손익이 얼마래요? 문제 보시면 3,000원이래요. 그럼 기타 포괄 손익 얼마가 있어요? 2,000원이요. 괜찮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안 틀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4번이요. 개인적으로 현금흐름표 굉장히 어렵죠.
현금 물음표 어렵지만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희 시험에 나오는 현금 물음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숫자 다 옮겨 적어서 답을 내면 회계 처리만 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약식분개 끊으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더미도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자료 보시면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다 옮겨 적으면 답이야. 그래서 보시면 우리 단기에 발생한 급여 물어봤는데 보세요. 이런 건 그냥 약식분개법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 고민할 게 없어요. 현금 1,000원을 지급했으니까 현금 1,000원이 유출됐겠죠. 두 번째로 기초에 미지급급여라는 부채가 200원인데 기말에 미지급급여라는 부채가 700원 됐으니까 미지급급여라는 부채가 500원 늘었다고요. 다 했어요. 그럼 대차가 어디가 안 맞아요? 여기가 안 맞죠. 1,500원만큼. 그게 뭐겠어요? 그게 급여예요. 그래서 그냥 약식분개법으로 옮겨 적으면 답이 나옵니다. 뭐 10초짜리 문제죠. 괜찮죠? 여기까지요. 4번까지 봤고요. 5번은 이게 상계 자체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지만 처음 봤던 솔직히 저도 안 가르쳤던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하거나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왜냐면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도 이렇게까지 내진 않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굳이 저희 시험에서 요거 하나 좀 껄끄러웠고 3번 문제 나머지는 좀 무난했어요. 보시면 상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상계가 뭡니까? 상계가 뭐죠? 자산 부채를 서로 상쇄시키고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쇄시키는 걸 상계라고 하죠. 상계를 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나왔지 않지만 우리 모두 있었어요. 상계랑 비교하는 게 순액이 있었죠. 매출 채권과 관련된 손실 중단금, 재고자산과 같은데 관련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산의 평가를 위한 자산의 차감 계정을 위한 표기로 순액 표기지 이 순액 표기는 상계 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답은 1번인데 우리 예외사항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외사항 보시면 3번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의 처분 손익을 상계한다고 가르쳤죠. 그다음 4번도 가르쳤어요. 충당부채에서 제3자가 대리변제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변제하는 부분은 별도의 자산으로 기재하지만 자산 기재하면서 이쪽에 비용과 상계할 수 있고 별도의 수익 잡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이 가릴 수 있을 텐데 1번이랑 2번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솔직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저희 공무원 시험에 종업원 급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많이 안 했었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는 소린데 한번 읽어보시고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골라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죠. 뭐냐면 외환손익이나 단기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경우에만 순액으로 표기합니다. 그게 틀렸거든요. 근데 이건 좀 가려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번을 틀리는 건 저희 당락에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쳤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번을 정리해 봤고요. 6번을 보시면 회전율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희 공무원 책에도 뭐 재교재에도 보면 재무 비율 하면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저희 공무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걸 보면 재무 비율은 유동 비율이랑 당좌 비율 뭐 요 정도 구분하는 거라. 그 다음에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구분하는 문제만 나온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번에 국가직에서 뭐 나왔습니까?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뭐 나왔어요? 지방직에선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나왔다고요.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매출채권 회전율은 어떻게 구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1년을 365일이라고 하면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간.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매출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평균 매출채권이라는 건 기초 매출채권에다가 기말 매출채권 더한 거 나누기 2니까 매출채권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나누기 2 하면 평균 매출채권 얼마입니까? 500원 나오죠. 그럼 매출은 얼마겠어요? 5,000원이겠죠? 그래야 10이 나올 테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은 365 나누기 재고자산의 평균 보유기간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되죠?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으로 하면 되죠.
그럼 여기 재고자산 기초와 기말 더하면 1200원인데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나오니까 평균이 600원 아니겠어요? 그럼 매출원가 얼마 나옵니까? 3600원 나오죠? 그럼 매출이 5000원이고 매출원가가 3600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뺀 거 아니겠습니까? 빼면 얼마? 1400원. 괜찮죠?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문제에서 풀겠지만 계산을 할 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개가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시간 세이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아요. 이제 7번으로 가보죠. 그나마 7번이 이게 조금 사실 출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잘못됐는데 뭐 그래도 답은 명확합니다. 재평가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중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재평가 얘기가 나왔고 X 2년 말에 BS에 계상될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재평가 문제가 나온 문제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지를 봐야 되죠. 문제 보시면 뭐래요? 재평가 잉여금을 사용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꿀이네요. 넘겨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고요. 3만원짜리였습니다. 잔존가치 5천원에 내용회수 10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했으니까 X1년도에 감가상각하면 2만 5천원에 나누기 10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2,500원 나올 거고 장부금액은 상각 후 원가는 27,500원 나올 건데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37,500원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뭐가 돼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10,000원 계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요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뭐 해주면 돼? 상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요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보시면 X1년 초에 내용회수를 변경하고 내용회수가 4년 잔존가치 7,500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했다고 하면 취득 시점을 바꾼 거거든요. 내용회수 4년이라고 그러면 취득 시점에 5년, 10년에서 4년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10년에서 4년으로 바뀐 걸로 봐서 1년 지났으니까 자녀 내용연수는 3년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내려면 아예 문제 언급에 자녀 내용연수 X 2년 초 시점에 자녀 내용연수가 4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게 여기서 10년에서 4년으로 바뀌어서 1년 지나서 3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을 요 시점을 기준으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4년으로 해주면 되겠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만 다행인 게 내용의 수가 3년이 되면 답은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구해보면요 37,500원에다가 잔존가치 얼마? 7,500원 빼주면 되고요. 연수합계법이잖아요. 그럼 1부터 4까지 다 더하면 10이고 첫 번째 연도니까 4 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면 12,000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상각 후 원가는 얼마 나와요? 25,500원 나오는데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 25,000원이니까 자산이 다운되잖아요. 그때 뭐? 재평가 잉여금 아직 10,000원이나 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에서 500원 다운되는 것만큼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10,000원에서 500원 깎였으니까 재평가 잉여금 얼마 남아있겠어요? 9,500원이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7번까지 봤습니다. 자, 넘겨서 8번을 볼 건데 이게 너무 속상한 게 이 대손충당금이라는 표현 요즘 개정돼서 안 써요. 손실중당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냥 교재에서 시험에서 대손충당금이라고 그냥 냈더라고요. 요즘에는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자,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중까지는 아니야. 문제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까지 아닌데 이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주제라서 중으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에서 손상차손 구기준으로 대손상각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T계정만 손실충당금 구기준으로는 대손충당금의 T계정만 잘 그리면 되죠. 여기 기초 대손충당금이 있고요. 손상이 확정된 채권이 회수가 되면 그만큼 손실충당금을 늘려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손상이
확정되면 손실충당금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말에 손실충당금이 여기에 오는데 일반적으로 기말 손실충당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초에서 증가 더하고 감소 빼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기말 손실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기말 장부 금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면 대차가 맞아야 되는데 대차가 안 맞아. 마지막으로 대차를 맞추게 되는데 그 대차 맞추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손상차손. 이 문제에선 대손상액비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양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좌표 보시면 지금 X1년 말에 기초의 손실충당금, 현재 개정된 기준으로는 손실충당금인데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썼죠. 뭐 봐줍시다. 기초에 9,000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9,000원이요? 괜찮죠? 문제 보시면 매출 채권 기말자에게 1%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설정률이 1%라고요. 그럼 기말 매출 채권이 100만 원인데 여기다가 설정률 1% 곱해주면 기말 손실충당금, 기말 대손충당금은 얼마 나와야 돼요? 10,000원이요. 여기까지는 숫자를 지금 넣어놨다고요. 계속 보시면 자, 회수가 불가능한 걸로 판명됐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요거 의미하는 게 뭐죠? 손상이 확정됐다는 거죠. 그럼 1월 10일 날 손상이 확정된 게 5,000원 있고 3월 10일 날 손상이 확정된 게 2,000원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7,000원. 문제 보시면 대손 처리됐대. 손상 확정됐던 채권이 회수됐대요. 그럼 그것 때문에 손실충당금이 늘어날 거라고요. 끝. 문제 나온 자료 다 봤잖아요. 그럼 대차를 맞추면 손상차손으로 나올 금액이 얼마냐면 요거 대차를 맞추면 손상차손으로 나올 금액이 6,500원 되게 됩니다. 답은 6,500원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이걸 회계 처리해서 풀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저도 시험장이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좋아요. 9번 보시면 정상개별원가 서술형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요. 이거 저희 저번에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했을 때 요거 비슷한 내용을 좀 다뤄서 한편은 여러분들이 맞추기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자, 일단 보시면 1번에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뭐가 틀렸냐면 일단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을 보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여기까지 맞는데 보시면 실제 배부 비율에 따라 배부한다고 그랬죠. 실제 배부 비율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정 배부 비율이죠. 그래서 실제 배부 비율이 아니라 예정 배부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예정 배부 비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10번을 좀 넘어가 보면 CVP 이것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CVP 잘 못하시잖아요. 예상외로 CVP가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는 분들 많은데 우리 얼마 전에 동영 모의고사에서 이 영업 레버리지도 한번 했었잖아요. 영업 레버리지도 돌은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다.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자 보시면 영업 레버리지도 이 DOL 물어봤는데 얘는 우리 공원이익에서 우리 영업이익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시면 매출액에다 공원이익률 곱하면 공원이익이 나오죠? 그럼 공원이익 얼마? 30만원. 그럼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빼면 영업이익 거 아닙니까? 그럼 영업이익 얼마? 30만원에서 18만원 빼서 영업이익 12만원이 나오니까 레버리지도 얼마예요? 2.5. 괜찮죠?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이 자본거래 유형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 정리를 좀 하셨을 거예요. 보시면 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무상증자랑 주식배당의 특징이 뭡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엔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준비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액면 발행해주죠. 자본금 늘어요. 주식배당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배당해주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죠. 그래서 우리 주식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같은 경우엔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없지만 주식수도 늘어나고 자본금도 늘어나요. 그렇죠? 하지만 주식배당, 주식병합이나 주식분할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쪼개는 거죠. 주식수를 늘리면서 액면 금액을 낮춰주거나
주식수를 줄여주면서 액면 금액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 분야나 주식 병합은 당연히 자본 총계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자본금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주식수와 액면 금액에만 변동을 가져오잖아요. 꼭 정리해 달라고 했었죠. 당연히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겠죠. 무상증자로 인해서 자본금 변동한다. 아닌데 자본금 변동하는데 자본 총계가 변동하지 않는 거지.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11번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로 얘기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12번 보겠습니다. 와, 저는 이제는 지분 상품 그만 나오고 채무 상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분 상품이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FVOCI 지분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FVOCI 지분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치, FVOCI 지분 상품은 재분류가 안 된다고 그랬죠. FVPL로 재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FVOCI 지분 상품은 재분류 조정도 안 되고 재분류도 안 되기 때문에 처분하게 되면 거래 원가가 없다면 처분 손익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또 나왔어요. 문제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니까 FVOCI잖아요. 그리고 막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했대. 처분했대. 처분 손익 물어봤어요. 하고 막타를 딱 봤더니 거래 원가가 없대요. FVOCI 지분 상품은 이젠 뭐 숫자를 볼 필요도 없죠. FVOCI 지분 상품은 처분 시점에 수수료가 없다면 처분 손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몇 번? 0. 괜찮죠? 좋아요. 시간을 세이브 하시는데 딱 적당한 문제였고요. 13번 보시면 변동원가 계산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뭐 괜찮았죠. 요거 사실 생각만 해보면 답이 그냥 나와 있는데 좀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난이도를 중으로 해봤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기초 제품이랑 기초 기말 제공품 다 없었대요. 그럼 올해 지금 티 계정을 그려보면 기초가 없다고요. 괜찮죠? 그럼 올해 제조원가 발생한 것만큼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 보시면 기말 재고자산도 없대요. 그럼 다 팔렸다는 소리라고. 보세요. 5만 개 생산해서 5만 개 다 팔렸대. 그럼 올해 어차피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고 올해 생산한 것만큼 올해 다 팔렸으니까 올해 변동 매출원가가 90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변동 제조원가는 얼마겠습니까? 똑같이 90만 원이겠죠. 대차가 맞아야 되는데. 괜찮죠 여러분? 기초 아무것도 없었고 기말도 없었고 올해 발생한 것만큼 다 팔렸대. 그럼 올해 발생한 것만큼 다 매출원가로 갔으니까 올해 매출원가가 올해 변동 제조원가가 되겠죠. 사실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산 없이 바로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유형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고민하시다가 시간을 좀 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14번 보시죠. 정부회계가 나왔는데 사실 정부회계도 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이번에 조금 개정됐잖아요. 개정된 사항이 나오면 또 혹시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 고민할까봐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개정된 사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기 구석탱이에는 조금 지엽적인 게 나왔죠. 뭐냐면 여러분 나머지 보시면 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엔 이게 많이 나왔죠. 행정안전부 영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다른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국가회계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나와서 요것도 맞는 소리야. 우리 이건 옛날에 강조했었으니까 1번은 당연히 뭐 좋은 말이고 3번 보시면 3번도 뭐 당연한 말이에요. 이건 뭐 틀리려고 해도 틀릴 게 없어.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답이 4번인가 보다 하고 찍고 넘어가셨으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엽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되고 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검토 의견을 첨부합니다. 감사랑 검토가 다른 건 우리가 중간 재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었죠. 괜찮죠? 그래서 감사 의견이 아니라 검토 의견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을 거라서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되는데 1번이랑 2번, 3번까지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답으로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맞추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15번 보시면 국가회계가 나왔는데 와 이거는 진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했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거 기억나요? 관리전환?
관리전환 같은 경우에 국가회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유상 같은 경우엔 뭐? 유상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액, 무상 같은 경우엔 장부금액,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다 공정가액.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막 강조했었잖아요. 그게 나왔었죠. 그래요. 제 자랑을 안 한다고 해도 제 자랑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보시면 자산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당연히 맞는 소리고요. 부채를 발행할 때는 거래원가는 차감하잖아요. 발행가액에서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3번 보시면 일반 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그쵸? 일반적으로 정액법이니까 이것도 맞고요. 4번 보시면 관리전환 나와 있는데,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쵸? 유상거래는 공정가액, 무상거래액은 장부금액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다 공정가액.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4번 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 없이 맞춰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넘겨보시면 16번인데, 네. 16번이 그래도 오늘 그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는 16번이 계산이 좀 제일 길었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일 때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는데,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하의 선입선출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하의 선입선출법이나 어차피 결론이 같기 때문에 이 얘기가 써있던 안 써있던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중평균법 같은 경우엔 계속기록법이면 팔릴 때마다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야 되고, 실질재고조사법이라면 기말에 총 판매 가능 재고산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단위 원가를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총평균법을 적용해줘야 되니까 확인해 보셔야겠죠. 아무튼 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니까 평균 단위 원가를 한 번만 계산하는 총평균법을 씁니다. 자, 그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랑 좀 볼게요. 우리 선입선출법이요. 선입선출 매출원가 구해볼 건데 생각해보세요.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요. 문제 보시면 오늘 44개 팔렸다고요. 44개. 그럼 봐봐요. 선입선출법이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이건 다 팔렸겠지. 그래서 매출원가로 1200원 들어갈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다 팔렸겠지. 44개가 팔렸는데. 그럼 요것도 매출원가에 들어가겠죠? 2200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 32개이기 때문에 44개 팔린 거에서 32개 빼면 12개만 더 팔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팔렸겠어요? 여기서 12개가 팔렸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돼? 전체 2600원이 20개짜리에 대한 20개에 대한 2600원인데 이 중에서 12개가 더 팔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가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가 그래서 4,960원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우리 평균법 볼게요. 평균법 보시면 지금 어차피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단가를 한 번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맨 밑에 보시면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 7,200원이라고 줬어요. 총 몇 개 샀습니까? 60개 샀다면서요. 그럼 7,200원 나누기 60개 하면 한 개당 평균 단위 원가가 120원이에요. 그럼 매출원가 봅시다. 우리 몇 개 팔렸대요? 44개. 그게 한 개당 120원짜리 팔린 걸로 본다니까요. 계산하면 매출원가 얼마 나와요? 5,28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산을 하셨으면 두 줄짜리 문제인데 이걸 그냥 계산해봐야겠다면서 달려들기 시작하면 계산이 좀 엉키고 그러셨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많이 연습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보시면 은행 계정 조정표가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나왔던 주제고 연습을 좀 많이 했지만 요것도 그래도 올해 시험 치고는 계산이 조금 기니까 중위로 난이도를 놨어요. 일단 보시면, 자 보시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회사, 여기 은행, 여기 뭐 수정전. 지금 회사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문제에서 요걸 물어봤어요.
회사의 수정 전 당좌 예금 잔액이 얼마냐? 근데 은행은 얼마래요? 13,000원이래요. 근데 요거 수정 사항을 다 수정하고 나면 은행의 당좌 예금 잔액이 12,000원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수정하면 요것도 12,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나씩 나와 있는데 첫 번째 A은행이 당좌예금 한국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3,000원을 잘못 추금했대. 내 돈을 괜히 잘못 뺐대요. 다시 넣어놔야겠지.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은행 쪽에서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00원 더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A은행이 한국의 받으러움을 추심하고 당좌예금을 입금하였으나 한국은 몰랐대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난 몰랐대. 그럼 회사 통장에 3,000원 들어왔으니까 회사 장부에 3,000원을 기록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내 통장에 있는 돈이고 실제로 이건 뭐예요? 내가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니까. 그쵸? 세 번째 보시면 한국이 비발행한 A 4,000원의 수표가 A은행에 제시되지 않았대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죠. 나는 지금 장부에서 뺐는데 은행에서 돈이 안 빠져나갔대. 그럼 은행 거에서 4,000원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봤고요. 한국은 3,000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장부에 8,000원을 잘못 기재했대. 그럼 한국은 3,000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주면서 내 통장에서 3,000원이 빠져나갔다고 해야 되는데 8,000원 빠져나갔다고 기록했다고요. 실제로 3,000원만 빠져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5,000원 다시 더해주셔야지. 야, 안 빠져나갔어. 5,000원은 다시 더해주셔야겠죠?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6월 12일 날 입금한 1,000원의 수표가 부도로 판명되었으나 한국은 이를 몰랐대. 돈이 안 들어왔는데 한국은 1,000원이 들어왔다고 본다고요. 야, 안 들어왔어. 수정해. 돈 없다고. 그럼 1,000원 빼주셔야겠죠. 다 됐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튼 둘 다 제대로 했다면 똑같이 12,000원이 나와야 되니까 이 12,000원에서 역으로 타고 가면 되겠죠? 12,000원에서 역으로 타고 가면 회사의 수정 전 당좌예금의 장부 금액은 5,000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뒤쪽에 있고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18번이요. 요거는 사실 문제를 정확히 읽으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으면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답 없을 것 같다고. 보시면 자, 우리 보시면 전부원가 계산에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보다 10,000원이 더 크대요. 이거는 우리 공식 알죠? 변동원가 계산하에서의 영업이익과 전부원가 계산하에서 영업이익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나죠? 플러스 기말 재고자산에 꽂혀있는 고정 제조간접비와 기초 재고자산에 꽂혀있는 고정 제조간접비를 더하고 빼주면 얘에서 얘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전부원가 계산하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의 계산 영업이익보다 10,000원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10,000원 나와줘야 돼요. 근데 문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기초재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정비가 두 개 있는데 판매관리비와 제조간접비가 있는데 당연히 판매관리비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고정 제조간접비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럼 고정 제조간접비가 30,000원이고 올해 생산량이 아니라 판매량이 500이라고요. 그럼 봐봐. 올해 만약에 생산량을 A라고 한다면 생산량이 A가 있고 기말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생산한 A 중에서 기초는 없다니까 판매된 500개를 뺀 게 기말 재고겠죠? 그쵸? 그럼 요거 식을 보면 결국 뭘 알 수 있어요? 아, 30,000원 곱하기 A분의 A 빼기 500개가 10,000원이구나. 요거 정리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역산하면 A가 얼마 나오냐면 750개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요 정도. 물론 그런 생각은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회계를 가장 마지막에 풀기 때문에 여기쯤 오면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을 거야. 1, 2분 남았는데 그 1, 2분 안 남은 상황에서 요거 정확히 읽어갖고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지만 막상 저희 강사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건 상이에요. 이거 이번 문제는 쉬웠어요. 어려웠어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은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18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틀리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해요. 여기까지 봤고요. 19번이요. 19번은 개인적으로 상이죠. 이건 상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은근히 결산 수정 분계에서
자꾸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말라고 그러지. 분개를 안 하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챕터. 그리고 아예 오류가 이 결산 수정 분개를 했을 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처럼 결산 수정 분개 안에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 많이 약해들 하세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요것들이 요 결산 수정 분개를 안 했을 때 재무상태표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결산 수정 분개 일단 한번 해봐야 돼. 근데 결산 수정 분개 할 때 급여, 미지급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문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계정명 안 쓰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답을 맞춰보는 게 사실 훨씬 빨라요. 보시면 1번 종업원 급여를 미지급했대요. 그럼 종업원 줘야 될 돈 부채를 아직 안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정 분개하면 부채가 늘어나겠지. 종업원 급여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10,000원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수정 분개를 해본다고요. 선급보험료 자산 중에 기간이 경과하여 실현된 금액이 있대. 어머 자산이 실현됐대. 보험료 냈는데 보험 용역을 제공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이 10,000원 주고요. 보험료라는 비용이 10,000원 증가하겠죠. 외상 매출금 중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이 10,000원 있대. 아 이거는 사실 굳이 할까 싶기도 한데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것도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선수 임대료 부채라고 또 친절하게 써줬어요. 부채 중에서 기간이 경과에 실현된 금액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부채가 없어지면서 이제 나는 임대 용역을 제공해 줬으니까 이제 임대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없애면서 임대 용역을 제공해 줬으니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여기 10,000원이요. 마지막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자도 비용이니까 비용 10,000원 잡고 미지급 이자도 부채니까 부채 10,000원 잡으시면 되겠죠. 요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보기랑 맞춰봐야지. 이걸 어떻게 야매로 풀어요? 안 돼요. 이 정도는 회계 처리를 해보셔야 돼. 그냥 보시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20,000원 과소 계상됐다 되는데 보세요. 지금 비용이 30,000원 늘어. 수익은 얼마 늘어? 10,000원 늘죠. 그럼 이거 결산 수정무게 반영하면 비용 30,000원에 수익 10,000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이 20,000원 마이너스일 거라고요. 그럼 이거 지금 당기순이익이 20,000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반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00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영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 과소계상이 아니라 과대계상이겠지. 괜찮죠? 비용 보시면 비용 30,000원을 더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았죠. 이거 이 회계 처리를 했으면 비용 30,000원이 더 들어갔어야 돼. 안 잡았으니까 과대계상이 아니라 과소계상일 거 아닙니까? 괜찮죠? 부채 보세요. 부채 어디 있어? 여기 부채. 부채 여기 보시면 부채 여기 10,000원. 여기 10,000원 줄고 10,000원 있으니까 요거 수정 분기하면 부채가 10,000원 늘어나야 되지. 근데 10,000원 안 잡았잖아. 그럼 10,000원만큼 부채가 과소계상돼 있겠죠. 3번이 답이네. 괜찮죠? 4번 보시면 자산이 보시면 10,000원 줄고 10,000원 줄고 요거 왜 현금이라고 썼을까요? 자산 써야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자산. 그럼 자산이 총 어디 갔어? 20,000원 줄고 10,000원 늘었으니까 자산이 20,000원 줄어들어야 되네. 자산이 20,000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안 했으니까 과소계상이에요? 과대계상이에요? 과대계상이지. 20,000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 안 했으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4번, 3번이고요. 4번도 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번인데 20번은 사채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하죠. 그쵸? 하죠. 계산도 간단했어요. 자 보시면 X1년 초에 사채 발행 금액이 95,200원이라고 나와 있고 X1년도에 이자 비용 유효이자가 11,4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X1년 말에 장부 금액 물어봤다고. 그림 그려서 하면 되죠. 95,200원이 있는데 얘를 1년 동안 보유했더니 이자가 얼마 나왔어요? 이자가 11,400원 나왔다고요. 근데 내가 액면이자로 받은 금액이 얼마야? 액면이자로 준 금액이 얼마야? 액면 금액에 액면이자를 곱한 10,000원만큼 이자를 줬을 테니까 나머지 돈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못 받은 건 어떻게 해? 너한테 못 줬잖아요. 원래 이자를 14,400원 11,400원만큼 줘야 되는데 10,000원밖에 못 줬기 때문에 1,400원 못 줬잖아요. 그럼 1,400원 못 준 거 어떻게 해? 너한테 줄 돈에 얹어줄게 해서 사채 장부 금액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지. 요 금액으로. 그럼 요거 얼마입니까? 95,200원에다가 1,400원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
96,600원. 암산도 가능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1년 지방직 9급 회계학 강평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하고요. 정말 1년 동안 제 수업을 실강으로 들은 분도 있고 인강으로 들으신 분도 있으신데 1년 동안 너무 이 9급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정말로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